제인 오스틴, 프라이드 앤 프리주디스, 선입견과 자존심. 작가의 생애. 제인 오스틴 75년부터 1877년 1775년 12월 16일 영국 햄프셔 이 세븐턴에서 영국 교회의 목사인 조지 오스틴과 카산드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8남매 중 7번째 아이였다. 오빠 중 2명은 아버지를 들이위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여 목사의 길을 걸었고, 다른 한 명은 부유한 친척이 기망되어 켄트와 햄프셔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영국 해군에 입대하여 제독이 지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세대적 관습에 따라 딸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친지를 방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제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니 카산드라와 함께 작은 교육학을 다녔지만 11세 이후에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피아노 실력과 이태리어, 프랑스어 등의 외국어를 익혔고 역사를 배웠다. 또한 문학에도 관심이 깊어 셰익스피어와 밀턴 이외에도 18세기 소설가 스필과와 시인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제인과 카산드라 두 자매는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인의 생애와 사상적 많은 부분을 두 자매 중 한 명이 짐을 떠라 있을 때 제인이 카산드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롯한다. 제인 오스틴은 햄프셔, 켄트, 그로셋 스피어린, 버크셔, 서비와 주와 런던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하였다. 오스틴과의 사람들은 고향에서 이웃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몇몇 귀족 가문과 토지를 소유한 명문가의 인정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무도회, 파티, 연회 등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도 하였다. 수줍음을 조금 타는 편이었지만 명령하고 재치 있었던 제인 오스틴은 성정이라면 세련된 태도와 호감을 주는 외모를 지닌 젊은 수녀가 되어 무도회와 파티에서 많은 남성들이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신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과의 로맨스는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끝났고 그녀가 27세가 될 무렵 오랜 친구였던 부유한 햄프셔의 지주가 청혼하여 그를 받아들였으나 자신이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 다음날 그녀는 약혼을 취소하였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의 언니와 함께 평생을 미혼으로 지냈지만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글을 쓰는 것 외에도 그녀의 생을 가족의 이모와 애정을 쏟았다. 어스틴에게는 많은 조카와 길녀가 있었으며 그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어스틴은 그녀의 출생 이후부터 25년간을 세븐턴의 목사관에서 지냈다. 그 후 1801년 아버지의 목사인 퇴임 후 부모와 언니와 함께 온천 휴양지인 베스로 이사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05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후 3년간을 사우스 앰턴에 있다가 그녀의 어머니, 언니와 함께 오빠 에드워드 소유의 햄프셔주 치어톤의 작은 시골에서 정착했다. 제인은 이 집이 거실에서 주요 작품들이 최종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죽기 2개월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1816년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1817년 5월 제인은 치료를 위해 카산드라와 함께 윈체스터로 갔다. 같은 해 7월 18일 그녀는 41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윈체스터 성당에 묻혔다. 제인 오스틴이 35세에 처음 출판하고 그 후 몇 년 안에 5권을 더 출판한 그녀의 소설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아주 공을 들였던 습작이 결과였다. 그녀는 12세 때 가족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1795년까지 코미디인 History of the World와 서간체 소설이 레이디 수산과 에리노 앤 마리안네를 썼는데 에리노 앤 마리안네는 훗날 Sense and Sensibility로 다시 쓰여져 있다. 1796년 어스틴은 Pride and Prejudice의 초고인 First Impressor를 1798년에 레이디 수산을 쓰기 시작했는데 레이디 수산은 그녀가 죽은 후 Northanger Abbey로 출판되었다. 그녀가 18세기까지 썼던 세 개의 작품 모집은 모방과 익살스러운 흉내에 대한 그녀의 재능을 입증하고 있다. 최초로 완성된 소설 First Impression은 1796년 10월에 쓰기 시작하여 1797년 8월에 완성되어 그녀의 아버지가 출판업자에서 출판을 의뢰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것이 바로 Pride and Prejudice의 원본인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지금 남아집니다.
센스 앤 세비스빌트는 광범위한 수정을 거쳐 1811년에 출판되었으며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이 반응이 좋아 저자에게 140파운드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그 후 1813년에 프라이드 앤 프레주스가 1814년에 메인 벤스필드 그리고 1816년에 엠마가 자료로 출판되었고 1818년 노스 앤저 어베이가 퍼세이션의 함께 출판되었다. 1811년 제인 어스틴은 샌디션의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곧 병세의 악화로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어스틴의 소설들은 모두 익명으로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저자라는 사실은 곧 알려지게 되었다. 존 제인 어스틴과 월터 스코트의 대조적 작품 세계. 제인 어스틴은 자기가 경험한 가정 일상생활의 좁은 무대 위에서 작품을 전개시킨 반면 월터 스코트는 넓은 무대 위에서 이 작품을 펼쳤다. 제인 어스틴은 이상적인 태도로 남녀의 정사, 애정 관계를 담당하게 그렸지만 월터 스코트는 18세기 말 여비 고딕 로맨스를 본받아 다소 황당하고 모함이 가득하며 스케일이 큰 작품을 보여주었다. 결국 제인 어스틴은 이 일을 통해 리얼리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고 월터 스코트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 경이롭게 환상적인 낭만주의 꽃을 피웠다. 작품 세계, 시대적 배경, 제인 어스틴이 살았던 시기는 세계사에 있어서 큰 분열을 겪었던 시기였다.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은 많은 나라에서 그와 비슷한 혁명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아일랜드에서의 반란 진압, 아일랜드를 대영 제국이 일부러 만드는 합병 변력, The Act of Union의 체결과 인도에서의 마라타 전쟁, 미국의 독립 전쟁 등은 영국 군은 전국 세계 곳곳에서 여러 나라와 교전하고 있었다. 경제적 배경. 이렇게 영국은 외국과의 교전 상태를 유지하며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 바뀌었다. 1815년 영국 인구는 1300만 명이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때때로 영국은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던 유럽 전체로부터 고립되기도 하였고 이는 곡물 가격을 꾸준히 상승시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18세기 귀족주의적인 세계에 대항하여 혁명적 사상들이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기독교에서 하나의 친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창시가 그것인데 감리가 메소디즘, 감리교의 메소디즘. 이것은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절박한 영혼 구원의 전원이었다. 정치적 배경. 정치적으로는 1760년 이래 영국을 통치하였던 조지 3세가 병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자 1811년 섭정 황태자 법안 레이전시 비례를 통과시켜 그의 아들을 왕을 대신할 통치자로 선언하였다. 훗날 섭정 황태자가 된 조지 4세는 정치적으로 능숙하지 못했고 난잡한 생활을 하였으나 유행과 취향을 이끌었던 왕이었다. 그는 건축, 풍경, 패션과 오락에 있어서 그 시대 특유의 양식을 만들어내었다. 건축 양식은 이전 시대에 유행하였던 정연한 고전주의 이후 화려하고 기발하거나 정교하면서도 소박하거나 또는 브라이튼 누각, 브라이튼 패빌리언처럼 동양적으로 변하였다. 둥근 청정과 첨탕과 중국 가구와 중국 장식을 가진 브라이튼 누각은 섭정 황태자를 위하여 지어진 건물이다. 그는 또한 친구인 브로멜과 함께 신라식 우아한 형태의 남성복을 유행시켰다. 여자들은 신고전주의 옷을 입었는데 즉 전형적인 흰 머슬러 옷으로 단순하고 미끈하게 흐르는 모양이었고 성대한 행사에서는 긴 깃털이 달리 머리 장식 또는 터번신 모자를 썼고 일상생활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보넷을 썼다. 섭정 황태자는 웨이머스나 브라이튼 같은 바닷가의 휴양지나 베스와 같은 온천지에 머물러 쉬는 여가 생활을 보급시켜 이런 곳들이 인기가 높아졌다. 제인 어스틴의 소설에는 이러한 장소들이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고 이러한 생활 양식도 종종 언급된다. 제인 어스틴의 편지에는 국제적, 국내적 수준이 이 같은 배경에 대한 세세한 것으로 가득하다. 해군인 그녀의 오빠와 친동생은 나폴레옹과 전쟁 중이었고 친구와 친척들 중에는 인도의 폭동과 미국과의 전쟁, 서인도 제도에 연관되어 있거나 프랑스 혁명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그녀의 편지 속에서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그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옷도 언급된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은 이 모든 것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소설이 역사나 기록이나 그 당시 유행했던 풍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책을 읽는 독자들은 단지 작품의 인물들이 인식하게 되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의 배경을 알게 되었다. 동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글을 썼던 어스틴은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배경이나 시사적인 사건의 언급을 피했다. 그녀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집필하던
하면서도 그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는 그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판을 가지고 받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그 사건에 대한 그녀의 침묵은 어스틴의 지필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설의 특수 영역인 영국 시설 마을이 일상생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언급으로 자신의 소설을 채우지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문체. 연대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인 어스틴 작품들은 18세기 형식을 존중하는 신고전주의와 감정을 중시하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사이에 있다. 즉, 이성의 시대가 감성의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특정한 어떤 유파의 작가군에 속하지는 않았다. 18세기 말의 영국 소설 진행 서조는 다른 문학 장르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제인 어스틴의 문체는 18세기 중년문의 전성기 시인과 산문 작가들의 문체에 훨씬 가깝다. 비록 어스틴은 로버트 버넌스, 왈터 스코트, 로드 바이런과 같은 동시대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들을 읽었지만 그녀의 내용과 문체는 알렉산더 포프와 같은 전시대의 비시인들 조셉 에리슨이나 사무엘 존슨과 같은 수필가와 비평가들의 그것과 훨씬 비슷하다. 이들이 표방했던 신고전주의적 견해는 인정된 규칙, 즉 질서와 균형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성이 열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런 작가로서 제인 어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신조였다. 그들 문체의 지나친 정도의 형식에 대한 존중, 용의 문장들, 조심스럽게 세워진 논제의 순서 등은 제인 어스틴의 산문 속에서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모든 면에 있어서의 중용에 대한 옹호, 도덕성, 풍자적인 초연합 역시 그녀의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 작품 성향. 당시 영국 소설의 전반적 특징. 제인 어스틴이 글을 쓸 당시 영국 소설은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었다. 호라스 웰폴레, The Castle of Otranto에 의하여 영국 문학에 소개되어 유행했던 고딕 로맨스와 여성 작가들이 발전시키던 풍속 소설, Novels of Manners, 그리고 지역 소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딕 소설이 인기를 대단했다. 그러나 이런 감상주의적인 고딕 소설은 종종 품위가 없고 때때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다루었으며 소설 속의 여주인공들은 거친 시련을 겪으며 감정을 격렬하게 노출하도록 그려졌다. 멀리 떨어진 중세 세계에 대한 유행은 소설 속의 성과, 폐허를 등장시켰고 대부분의 줄거리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었으며 작가들은 독자들에게 흥분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인 어스틴의 소설 속에도 당시 유행하던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그녀는 노르센저 어베이에서 고딕 소설과 그 관례들을 조롱하였으며 사회생활에 대한 그녀의 꼼꼼한 조사는 풍속 소설과 공통점이 많다. 제인 어스틴은 다른 작가들이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아일랜드의 예절과 풍습을 보존했듯이 영국 시골의 예절과 습관들을 정확하고 세세한 것까지 보존했다고 할 수 있다. 소재. 제인 어스틴의 소설은 성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카솔레 브론테 같은 작가는 어스틴 소설의 소재가 하찮을 것 없으며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스틴 자신은 그녀의 예술성이 극적인 사건에 이전하지 않고 자신이 섬세한 묘사에 있다고 보았다. 어스틴은 6편의 장평 소설을 내놓았는데 모두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다. 제인 어스틴은 자신이 잘 아는 세계에 대해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글을 썼다. 당시 비록 맨체스터, 리버풀, 리즈와 같은 북부 영국의 산업 도시들이 팽창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영국 남부는 여전히 농경 사회였다. 아마 어스틴은 북부에 새로 생긴 추움과 빈곤함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소설 속 영국은 아직도 18세기 우아함과 편안한 삶이 있었으며 그녀의 가치관은 자신이 속한 젠트리 계급의 전형적인 가치관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즉 젠트리 계급의 사람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에서 중요성을 끌어내었다. 다른 위대한 빅토리아 조 소설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자신의 소설을 과거에 세우지 않았으며 소설 속에서도 당시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루지도 않았다. 중심인물. 어스틴은 귀족과 중상류층과 성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이 희미해지던 시기에 소설의 중심인물들이 속한 계급으로 중류층을 선택했다. 그 속에서는 그녀는 출신, 돈, 토지에 의하여 스스로 분명해진 전통적인 질서를 보여주는데 이런 질서를 뒤엎으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그녀는 가족과 사회 안에서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가르치는데 즉 가족, 친구, 지인, 순교자들, 윗사람들, 아랫사람들에게 취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그녀는 소설이 주는 교훈은 도덕이나 종교, 윤리 같은 것이 아니라 행동과 관련된다.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행동하는 법의 한 가지 방법은 사람과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제인 어스틴 소설 속에는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많은 결점들, 위선, 물질 만능주의, 허례의 허식 등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에 대한 비판자라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녀가 집필한 6권의 소설 각각에서 어스틴은 몇몇의 가치 있는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이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악의에 찬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덕적인 성실성을 고수하는 동시에 자신들을 사회의 요구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여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묘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들은 적대적인 사회의 힘이나 그들 자신이 판단 오류에서 기인하는 좌절, 갈등, 실수를 겪은 후 마침내 성숙한 성인인 동시에 사회의 믿음직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의 낙관주의는 자아와 사회의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그녀의 계속되는 시도에서 볼 수 있다. 그러한 시도의 완성은 6권의 소설을 결말을 상식하는 결혼해주는 사회적인 회신감에서 표현한다. 제인 어스틴이 집필한 6권의 소설들은 공통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제들은 각각의 소설에서 전개, 발달되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욱 부각시켜준다. 세대 간의 갈등. 그 첫 번째로 세대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어스틴 소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의 소설 속에서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인물들은 대개 아이들의 성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절대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로 그려져 있다. 그런 부모들이 무능력이나 그들에게 맡겨진 힘의 악용 때문에 젊은이들은 부모들이 올바른 제도 없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각 소설의 젊은 중심 인물들이 결국 연장자들이 안 좋은 영향을 견뎌내어 좀 더 나은 성격의 인물들로 거듭나는 것은 사회 갱신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그녀는 개인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이 일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장소와 인물들의 관계를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그녀는 소설에서 시골의 저택이나 토지는 그 소유주의, 도덕적인 역량과 사회적 책임감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소유주가 가진 내적 가치의 반영이며 또한 그에게 전해 내려온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의 반영인 것이다. 소설의 결말에서는 작가는 각 저택의 운명이 그 소유주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책임감과 도덕성이 강한 인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지키지만 무책임하고 약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주가 된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굳게 확립함으로써 어스틴은 한 개인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조화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들 태도. 제인 어스틴이 근본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주제는 등장인물 태도와 사회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어스틴의 소설에서 사회적인 조화는 주로 좋은 예법을 지키고 필요한 사회적인 인식을 잘 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통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한 인물이 행하는 사회적인 행동의 묘사는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한 인물의 사회적인 행동은 그의 내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질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들은 내적인 도덕성과 올바른 사회적 외적 준수를 결합하여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건 다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결혼. 앞서 언급한 모든 주제들은 작가가 결혼을 다루는 방식에 의하여 합쳐진다. 결혼에 대한 주제의 중요성은 그녀의 소설 6권 모두가 주인공의 행복한 결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에 나타난다. 결혼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 2가지가 모든 기회에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을 개인의 욕망과 기원의 충족으로 보는 사적인 요소와 그것을 사회의 근본으로 보는 공적인 요소다. 어스틴의 소설 세계의 점잖은 가문의 여인들에게 결혼은 유일하게 명예로운 직업이었으며 결혼이? 여성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올바른 위치와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의 결혼은 더 큰 기능이 있다. 지적이며 책임감 있는 두 개인이 결함으로 맺어진 한 쌍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그 이전보다 더 낫고 도덕적으로 더 건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진보된 단계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한 쌍이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까지 각자는 자각의 과정과 잘못을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거쳐야 하며 그런 후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스틴이 주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남녀 주인공의 이상적인 견학과 대조화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결혼 생활이 많이 게시되어 소설의 세계를 더욱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든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예시들이 그녀의 소설 속 곳곳에 있는 것은 결혼에 대한 상반된 작가의 견해를 나타내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각 소설이 마지막에 가서는 더 나은 사회는 고귀한 신조와 훌륭한 지성을 지닌 남녀가 그를 통해 합의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말이 한결같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지성적이고 절제력 있는 인물과의 경험을 통해 어스틴의 등장인물들은 성숙한 개인으로서 운명을 성취하게 됨과 동시에 그들이 합쳐진 에너지와 지성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3절 줄거리. 빙글레이가 웨더필드로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미스터스 베넷은 딸들